푸른밤 종현입니다. 20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강렬하게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아주 아픈 연애고요. 두 번째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혼자 보고 즐기는 여행. 마지막으로 절대 살아볼 수 없는 다른 인생을 대신 경험하는 끝없는 독서라고 하죠. 첫 번째 항목, 연애부터 난 탈락을 외치는 20대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난 30대인데 아직 2개밖에 못했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의외로 이 세 가지는 다 경험한 분들, 난 다 해봤네, 헛산 건 아닌가 봐 하면서 안도의 한숨 내쉬셨을 텐데요. 그거 아시죠? 20대에 했던 연애, 여행, 독서 이런 것들 30대에 해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 한번 클리어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11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의 11월 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제이레빗 분들 목소리 참 영롱하시죠. 사실 푸른밤에 아직 나와주신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라디오 게스트로 나갔을 때 뵌 적이 있어요. 제이레빗 분들. 와,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또 뭐랄까 아기자기한 음악 색깔 이런 게 참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팀입니다. 자, 오프닝에서 20대에 해야 될 것들, 연애, 그리고 여행, 독서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아주 아픈 연애. 연애의 기준이라는 게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든 그 순간부터가 연애로 치는 걸까요? 아니면 가슴 아픈 짝사랑도 그렇게 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여행, 낯선 땅에서 혼자 보고 즐기는 여행도 못 해봤고요, 저는. 끝없는 독서라는 게, 이 끝없는 독서라는 기준도 정확히 모르겠어서 섣불리 나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모호하네요. 아직 5년 남았으니까 빨리 경험을 해봐야겠습니다. 혹시 이거 다 경험하신 분들은요, 게임에도 보면 이지 모드 있고 노말 모드 있고 하드 모드 있고 헬 모드 있습니다. 지금 이지 모드 클리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버전 클리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하는 날입니다. 신기주 기자님 함께 시크하게 영화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90년대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디지털 예쁜 엽서전 참여해주신 분들께 삼성전자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드립니다. 자, 그러면 푸른밤은 인터파크 도서, KT뮤직, 쌍용자동차, 서울사이버대학교, 르노삼성자동차, 모두투어 네트워크와 그리고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푸른밤 종현입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목적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그저 보너스 게임일 뿐이다. 따라서 보너스 인생을 그냥 산책하듯이 그저 하고픈 거 마음껏 하면서 행복해야 한다. 그 보너스 인생을 평생 음악만 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떠난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런 음악 영화들 살펴볼게요.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프닝에서도 좀 뭐랄까요? 많은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 자체로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네. 인생은 보너스다. 네. 이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죠?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신해철 씨가 하신 말씀이신데 네네. 또 이걸 또 이제 서태지 씨가 추모할 때 말씀하셔서 또 사람들이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었죠. 네네. 저도 새삼 들으니까 보너스 받은 것 같네요. 사실 인생이 무엇일까? 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한다거나 한 번뿐인 인생 대차게 성공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글쎄요. 태어나는 것이 전부이니까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인간이 평생 추구해야 마땅하지만 또 쉽게 그 가치를 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자유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음악을 들었을 때예요. 특히 그 자유를 노래하는 락 음악을 들었을 때, 네. 특히 신해철 씨가 불렀던 음악들을 들으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얼매여 살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죠. 신해철 씨의 음악 중에는 그런 가사들,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곡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음악들을 하셨는데 네.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들 얘기합니다만 80년대 학번이신데 네. 그 시절에 모두가 다 이제 민주화 투쟁이라는 걸 하고 있을 때 사랑 이야기를 했다고 죄책감을 느끼셨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누구보다 오랫동안 사회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이러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자유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겨줬던 뮤지션이었습니다. 네. 사실 영화 이야기를 하는 코너인데 신해철 씨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영화가 소개가 될까 궁금해하실 것 제가 같은데요. 음악 전문 기자죠. 음악 전문 기자. 오늘은 또 음악 전문 기자로 함께 주실 거니까. 네, 전문 기자가 전문이라고. 예. 뭐든 다 전문이시니까. 자, 그래서 신해철 씨와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영화들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죠? 그냥 락에 대한 영화를 준비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신해철 씨가 평소에 추구하셨던 것,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졌던 것이 락이죠. 그렇죠. 재밌는 건요, 그 락으로 시작했던 밴드들도 인기 좀 끌면 락 발라드를 불러요. 그럴 수 이게 있죠. 락인지 발라드인지 네네네. 타락하곤 했었는데 신해철 씨는 정반대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짙은 락의 세계에 빠져들었는데 락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자유로움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런 영화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락 음악 영화를 좀 엿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어떤 영화가 첫 번째 영화로 소개가 될까요? 처음 영화는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복잡한 거라고 항상 거리가 먼, 한참 거리가 먼 그런 락 영화예요. 스쿨 오브 락. 스쿨 오브 락. 네. 이 영화 이름도 참 유명하고요. 한국에선 심지어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프로그램명으로도 차용이 될 정도로 어떤 정말 락커분들은요, 이게 무슨 락 영화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 수준은 이게 락 영화입니다. 사실 뭐 락이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근데 뭐 스피릿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락 스피릿 맞죠? 네, 스피릿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락 영화의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사실 락이 뭔지 네. 저도 사실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자유로움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잭 블랙이라는 그 배우가 주인공이죠. 그렇죠. 이런 배우가 주인공이 되다니 참 자유로워. 잭 블랙. 와, 이름부터 정말. 네, 못생긴 전형인 배우죠. 네. 그러니까 이 배우가 이제 어쩌다 보니 초등학교의 음악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초등학교는 락이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클래식한 학교죠. 그렇죠. 정말 이 학교 들어가면 그냥 하버드는 그냥 가는. 어유. 뭐 그런 학교. 뭐 한국에도 많네요 그런 학교들. 뭐 요즘 영어학원에서도 뭐 하버드 반 무슨 뭐 듀크대 반 이런 거 있다던데. 그래요? 뭐 그런 식의 이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배불뚝이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음악 선생님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뭐 어쩌다가 이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하는 거죠. 신문 도용해서 이제 좀 아이들을 가르쳐 보는 것인데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건 락밖에 없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는 이 친구가 락을 아느냐 몰라요. 밴드를 해도 기타를 쳐도 왕따고 밴드에서도 쫓겨나고 인기도 하나도 없는 락커입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락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기타 치는 법, 뭐 그 드럼 치는 법, 소리 괴성 지르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이게 음악 시간이라고 네. 불리게 되는 거죠. 그게 스쿨 오브 락이죠. 이 학생들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클래식 악기를 다루던 나는 하버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락 이게 어떤 학생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냐. 네. 네. 하지만 학생들도 서서히 매료돼 가죠. 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 어떤 거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인생은 그런 것인데 네. 이 아이들한테 보너스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 보너스 시간이야말로 락을 가르쳐주는 엉뚱한 자격증 없는 선생님. 참 보너스 때 이런 보너스가 다 있나. 사실 이런 줄거리를 딱 보자면 음악이라는 뭐랄까 음악 시간이라는 포인트가 없으면 상당히 뻔한 스토리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이걸 잘못해서요 한국에서 영화를 뭐 요즘은 그렇게 안 만듭니다만 예전에 정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같은 영화류를 만들면 갑자기 선생님 진정한 교육이란 이런 것이었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재미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한테 선생님도 또 배워요. 이게 사실은 포인트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잭 블랙이 맡은 인물은요. 듀이 핀이라는 인물인데 네. 락 스피릿이 충만하다고 스스로 느껴요. 네. 하지만 락의 본질을 사실 몰라요. 그냥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처럼 이빨로 기타를 연주할 수 있으면 그게 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의 필에 충만해서 이제 관객들하고의 아무런 호흡도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자유만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게 만들죠. 네.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락 밴드를 공연을 준비하게 되거든요. 네. 여차저차한 것인데 결국은 락 밴드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진정한 락 스피릿을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추구했던 락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락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서로의 성장기가 되는 것인데, 근데 거기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주이핀이 아이들한테 락 이제 그 그룹의 계보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어디서부터 컨츄리에서 블루스에서 이제 어디서부터 발전해서 어떻게 돼서 뭐 R&B로 발전해서 이 계보를 쭉 설명해 주니까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죠. 그렇죠. 당연히. 근데 이제 드위피라는 인물한테는 이게 엄청난 정말 성경책과 다름없는 어떤 데이터인 거예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계보를 그리신 분이 있으신데 누구시더라? 김철영 PD님이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소리나 장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 너무너무 즐거울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사전적인 지식이 없이 이런 그냥 락이 어떻고 블루스가 어떻고 R&B가 어떻고 이런 그냥 단어들의 배열로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들에겐. 그러니까 듀이핀이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입으로는 자유를 얘기하지만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한편으로. 틀로. 그렇죠. 이 사람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네.
그 있어요 제 주변에 김철원 PD. 김철웅 PD님께서 지금 상당히 내가 틀에 갇혀 있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영화 네.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남자 주인공 잭 블랙이 연기했던 남자 주인공은 좀 뭐랄까 역설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락스피릿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보에 뭔가 얽매여서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락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저처럼 그 무대 밑에서 공연하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락 스피릿을 뿜어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지만 우리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 재능이 없잖아요. 저하고 김철원 PD님 같은 분들은 큰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락의 계보를 쓰고 락스타와 만나서 그 자유로움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 드위핀이나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락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한테는 이거를 연주할 만한 연주 실력이나 큰 재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람한테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이 영화 안에서 드위핀보다 훨씬 더 재능이 있어요. 그 작은 아이, 어린 아이인데도 음악적 재능이 넘쳐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둘이 만나면서 새로운 자유로움이 생겨난다. 뭐 이런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스쿨 오브 락 OST 중에 스쿨 오브 락 듣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영화 이야기 스쿨 오브 락 나누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들었는데요. 이 노래 보컬이 잭 블랙인 거죠? 그러게요. 네, 그냥 라디오로만 듣는 걸로. 그래도 색깔이 있어요. 잭 블랙만의. 그러게요. 이 잭 블랙이라는 배우 참 연구 대상이에요. 사실은 키도 뭐 170도 안 되는데요. 정말 못생긴 거 모든 못생긴 루저의 특징은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민호야. 하나 진짜. 하지만 주인공. 하지만 주인공.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시장이 있어. 아니 뭐 사실 배우라는 건 뭔가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니까 네. 외모보다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 잭 블랙은 그런 캐릭터들을 더 잘 소화해내는 그런 외형을 갖춘 거겠죠. 그렇죠. 사실은 흔히 말해서 괴짜 캐릭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잭 블랙 같은 캐릭터들, 그러니까 잘생긴 배우들이 할 수 없는 연기가 있죠. 네, 그렇죠. 말하자면 망가지고 또는 또 실패하고 패배하고 찌질하고 나쁜 건 다 있네. 이걸 잭 블랙만큼 연기 잘하는 배우가 별로 없는데 한 분이 더 있긴 한데 이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잭 블랙이라는 배우가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 스쿨 오브 락에서 맡은 역할이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무대 위에 쓰는 분들은 그걸 이해 못해요. 종현 씨 같은 사람들은 몰라. 뭐요?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열광하는 팬들에 둘러싸여 있는 분들은 몰라. 나 같은 루저들의 심정을 모른다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약간 흥분했다. 왜 그러세요, 기자님? 전문 기자님. 무슨 얘기냐면요. 네. 사실은 결국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뮤지션들이 있고요. 밑에 팬들이 있지만 네. 또 그 옆에는 잭 블랙이 있어요. 잭 블랙 같은 사람들. 저 무대에 너무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그한테 재능이 없고. 하지만 열광도 받고 싶어. 나도 저 팬들 사이에 섞여 있는 여자 누구하고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눈길을 안 줘. 하지만 거기서 어떤 그 비애와 슬픔이 묻어나오고 그 연주로 뿜어져 나오는 게 네. 스쿨 오브 락을 잭 블랙이에요. 사실 그런 캐릭터죠. 네, 맞아요. 애초에 캐릭터 자체가 밴드에서 퇴출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외모 때문에 밴드에서 좀 제외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주얼 담당은 할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들을 만나요. 네. 근데 아이들은 그 음악을 할 때
그 왜곡돼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대에 오르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음악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무대에 올라서 인기를 끌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음악 자체와 그 퍼포먼스를 과장되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반면에 그 아이들은 그냥 음악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스쿨 오브 락에서 오히려 잭 블랙이 더 많이 배워가는 거죠. 이 인물이. 아, 내가 음악을 정말 음악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었구나. 음악 자체가 보너스인 건데. 네. 그 음악 인생을 정말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꾸 투자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락커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보면 정말 우리 들었습니다만 스쿨 오브 락이라는 음악 노래도 그렇고 노래 자체가 노래 인기를 끌만한 수없이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전에 이 안에 드위핀이 불렀던 노래들은 아무도 듣고 싶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개인적 욕망과 어떤 그 욕망의 좌절 같은 그 삐뚤어진 것들만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사람을 싫어하고 네네. 친구들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특히 친구의 여자친구가 얘를 제일 싫어해요. 왜 그럴까? 친구의 여자친구. 자기 남자친구도 닮을까 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락의 이미지는 두 가지가 상반된 게 있잖아요. 하나는 멋진 그 락커의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한편에선 방구석에 틀어앉아서 LP판 들으면서 방바닥만 긁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예요. 그 락은 기본적으로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전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고 세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그 자발적으로 왕따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락의 어떤 그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같은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렇네요. 여쭤보고 싶어요. 종현 씨는 왜 처음에 음악을 했을까요?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소리 내는 게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고요. 소리 내는 게 좋으면 보통 말을 하는데. 그래서 노래를 좀 많이 하다가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밴드부를 갔죠. 근데 보컬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베이스를 쳤죠. 그래서 그렇게 밴드를 하면서 음악에 더 많은 관심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식을. 베이스 주자가 제일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이스는 항상 그 속히 말하는 그 뭐랄까 밴드 멤버들의 인기 있는 숫자 이런 걸 따지면 보컬이 거의 한 5명 정도가 좋아한다고 하면 기타가 한 3명 그리고 그 나머지 2명을 건반과 드럼이 갈라서 베이스는 베이스랑만 베이스 기타랑 그렇죠. 거의 밴드에서는 베이스 이름도 베이스잖아요. 악기 이름이 쫙 밑에 깔아주는 역할 그런 느낌인데 튀거나 그런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도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음악적 공부를 하게 해주고 뭔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있지? 그 리드싱어 지금 뭐 하시나? 지금 그냥 대학교 졸업했더라고요. 지금 이사회 베이스 깔고 계세요. 네.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밴드 했던 이야기까지 나왔네요. 스쿨 오브 락. 스쿨 오브 락. 자, 이 영화 내에서 잭 블랙 기타도 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기타 실력이 뭐랄까요? 그렇게 쏙 나쁘지 않던데요. 괜찮던데요. 그래요? 네. 못생긴 대신에 재능은 있는 거군요. 네. 사실 실제로 락 밴드의 로컬이에요. 이 잭 블랙이란 사실은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요. 적지 않은 수들이 조니 뎁 같은 배우들이 대표적인데 그 락커죠.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음악보단 연기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배우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음악적 재능이 없어갖고 배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배우들이 락커를 하면 좋은 건요. 연기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객들과 직접 호흡하고 그 무대를 장악하고 특정 공간 위에서 이제 동선을 맞추고 또 딕션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런 훈련을 이제 락커로서 무대 위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공연 무대 위에서도. 그리고 또 락 스피릿을 몸에 이제 간직하게 되니까 연기가 과격해지죠. 조니 뎁이나 잭 블랙처럼. 다 문제가 많구나. 네. 자, 음악 얘기 좀 나눠볼까요? 자, 이 영화 내에서 음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또 있는데 마지막 공연 무대.
맞아요. 이 네. 공연 무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꽤 멋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런 영화에서는 마지막 공연이야말로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정말 스쿨 오브 락, 이제 그 영화 제목하고 똑같습니다만 동명의 음악부터 시작해서 이 영화 속의 가상 밴드 이름이 노 베이컨스예요. 네. 그래서 이 노 베이컨스가 정말 그 온갖 음악들을 연주하는데 이게 이거하고 비슷한 그 퍼포먼스 장면들이 그 우에노 주리 와가 나오는 그 스윙걸스라는 영화가 네, 있죠. 네. 이 영화하고 쌍벽을 이루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흥겨움과 관객들을 빨아들이는 모습은 스크린으로 보는데도 실제 네. 라이브 공연 보는 것 같잖아요. 특히 맞아요. 아이들이 귀여워요. 아이들이어서 더 귀엽고 뭐랄까 그 열정이 너무 뭐랄까 예뻐 보이고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저씨들이 그 짓 하면 징그러웠을 텐데. 자 이제 그거 끝나면 다들 넥타이 풀고 이제 다 와. 고생했어. 내일 우리 출근해야지 이러면서 끝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 게 네. 아니라는 뭔가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스쿨 오브 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저도 사실은 락을 진정으로 누렸던 세대는 못 될지도 몰라요. 저도 신해철 씨를 통해서 한 차원 걸러진 락을 들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외국의 락을 직접 수혜받았던 세대들도 있는데요. 네. 그 세대들이 이 영화를 보면 정말 가슴 뛰는 음악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이 감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리차드 링클레이터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영화의 망작 중에 이 감독이 만든 훌륭한 영화 스쿨 오브 락이고요. 네. 망작은 비포 선라이즈라는 제가 싫어하는 영화가 있죠. 비포 선라이즈. 이 영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해 뜨기 전까지는 보면 안 된다. 예. 네,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딱 락 스피릿을 흠뻑 젖을 만한 그 세대의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요 재밌는 건 벨벳 골드만이라는 영화 있죠. 네. 그렇게 정통파 락 영화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번 상업적으로 꼬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제 부모 세대가 된 그러니까 한때 20대 락 스피릿에 충만했던 젊은 세대들한테 네. 니네 뭐 잊고 사는 거 없니? 니네 젊을 때도 이렇게 뛰어놀았는데 니네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있지 않니? 니네도 뻔한 삶을 애들한테 강요하고 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툭 던지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뭐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 영화를 찾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게 이 영화를 갖고 뭐 죽은 시인의 사회 락 버전이다 이런 얘기들 하죠. 네. 실제로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에 비하면 훨씬 더 상업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경쾌한 장면이 끝나고 나면 아마 다들 자 이제 영화 봤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야지 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저거 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풀었겠다 이제. 자 숙제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락이라는 게요. 네. 처음엔 바닥부터 시작하죠. 인기도 없고 정말 이 친구들과 몇 명이서 기타 하나 망가진 드럼 그리고 별 볼일 없는 베이시스트 를 끌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과 같이 밴드를 하죠. 근데 그게 바로 밑바닥의 어떤 울분이에요. 그게 락의 어떤 컨텐츠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기를 끌고 나면요. 그러면 이제 상업화되는 거예요. 스크롤 오브 락은 어찌 보면 상업화된 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기 좋은 락이 된 거죠. 네. 좋은 음악들로 깔아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통해서 덜 부담스러운 락을 느끼죠. 네. 하지만 락의 본질은 좀 더 거친 데 있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릴 영화는 좀 더 거친 영화입니다. 그럼 그 영화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요. T-Rex의 Volumes of Mars. 이 곡은 스쿨 오브 락 OST입니다. 곡 들으시고요.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You gonna look fine, be prime for dancing. You're gonna trip and glide out on a trampoline plane. Your diamond hands will be stacked with roses. MBC FM for you. 푸른밤 종현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영화 이야기 나누고 있었죠. 앞서서 스쿨 오브 락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더 음악적으로 좀 딥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예고를 하셨는데요. 네, 이제 전에. 학교 졸업했으니까 사회에 나와야죠. 오 기대돼.
Almost Famous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 개봉도 못한 영화예요, 제대로.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면 음악사에서 흔히 락 영화 중에 벨벳 골드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네. Almost Famous가 제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화예요. 음. 그런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 같아요. 이게 저널리스트의 시각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밴드의 이야기와 밴드를 바라보는 팬들과 밴드를 바라보는 또 관찰자의 시선들이 어우러져 있죠. Almost Famous는 거의 유명해진 아주 유명한 건 아니고 이제 막 유명해지려고 하는 지금 요즘에 막 핫하다고 얘기하는 그렇지 뭐 이런 그런 느낌이죠. 뜻이에요. 네 그런 그 밴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틸 워터라는 밴드인데요. 네. 이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 블랙 사바스라고 실존하는 밴드가 있죠. 네. 그 유명한 밴드에 하고 같이 공연했던 밴드인데 이제 Almost Famous예요. 정말 막 유명해지기 시작한 밴드인 거죠. 이게 한 70년대 초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락기 전성기를 막 지난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틸 워터라는 밴드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시선은 이 밴드를 취재하는 15살 고등학생입니다. 이 소년이 밴드를 나와요. 취재하는 네, 그러니까 이건 좀 사연이 있는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이 스틸 워터에 대한 기사를 네. 그 유명한 락 잡지죠 롤링스톤즈에 기고를 하게 돼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좀 흥미롭네요.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선도 함께 녹아 있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15살. 성장기이기도 하면서 또 네. 하나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카메론 크로우라고 하는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이요. 우리들한테는 그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어요. 네. 이 감독이 실제로 이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전처럼 그 15살 때부터 락 밴드에 대한 글을 이런저런 잡지에 기고를 했대요. 15살 때 플레이보이에 기고를 했대요. 그러면 말이 돼 이거? 네. 그게 그러면은 저는 참 궁금했어요. 네. 아저씨라는 영화를 세로니가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극장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세로니는. 플레이보이 못 봤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는. 예, 네. 공식적으로는 네. 볼 수 없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서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타깝죠. 네네. 어쨌든 이 감독이 그렇게 해서 롤링스톤즈라는 잡지에서조차도 이제 글을 기고하면서 락의 어떤 역사와 그 락 밴드의 어떤 흥망성쇠를 글로 써왔던 거예요. 이 감독이 됐고 커서 네. 그리고 감독이 된 다음에 자신의 자전적이면서도 그 자신들이 관찰했던 그 밴드들의 이야기를 영어로 만들었던 거죠.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도 녹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년이 이제 스틸 워터에 대한 글을 쓰게 되는 과정은 그 사이에 그 작고하신 분이죠. 필립 셰이머 호프만이라는 배우가 나와요. 네. 그 배우가 이 말하자면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밴드에 대해서 어떻게 글을 쓸지, 밴드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전화로 알려주면서 이 스틸 워터를 이 소년이 쫓아다니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소년은 이게 밴드의 삶에 매료돼요. 네. 그러니까 락이라고 하는 것들은 팬들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과 열정을 빨아들이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체는 락 밴드예요. 네. 그리고 그 락 밴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리드싱어하고 기타리스트가 또 주인공이고 네. 둘 사이에 누가 이제 주인공이 될지를 갖고 싸우죠. 네. 베이시스트는 아니고 구경만 하죠. 구경만 하고. 근데 그 둘 사이가 싸우는데 둘의 어떤 갈등과 긴장 관계 사이에서 이 많은 드라마가 펼쳐져요. 근데 이 소년이 그거를 보면서 자신이 꿈꿨던 이게 선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선망했던 이 락 밴드들의 모습이 실제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기사에 써야 하느냐, 네. 말아야 하느냐 갖고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락이라는 게요. 그 무대 위에 섰을 땐 화려할지 모르지만 네. 무대 뒤에서의 모습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네. 정말 서로 싸우고 네. 미워하고 그리고 그 팬들의 조금이라도의 열정과 열을 이어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서로 작은 조금이라도 almost famous 하니까 진짜 famous해지려고 싸워요. 치열하군요. 한 소절이라도 더 부르려고 싸우고 네네. 한 곡조라도 더 연주하려고 싸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소년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생각했던 락과 무대 아래서의 락은 다르구나. 근데 그때 필립 셰이머 호프만이
근데 이 얘기를 소년이 쓸지 말지 고민할 때 필립 세이먼 호프만이 이 소년한테 멋진 얘기를 하나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저 같은 기자들한테도 참 와닿았는데 너 그 밴드들을 정말 사랑하게 됐구나. 하지만 그 밴드를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그 밴드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씁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 밴드들한테 여자들이 있잖아. 너한테는 없고. 맞아요. 뭐 저널리스트라면 네.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술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필립 세이먼 호프만이 멋진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 같은 무대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여자들 또는 팬들의 환호성이 없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얻을까? 또는 그게 없다는 거에 대한 박탈감과 괴로움, 여자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의 어떤 에너지로 삼는 것이고, 그거 우리한테 주어지는 기회인 것이고, 밴드들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은 그들의 환호를 계속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예술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네. 둘의 입장이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이 소년이 그대로 뒷얘기를 닫습니다. 그렇군요. 적나라하게. 네. 네. 기대되는데요. 자, 이 영화는 사실 음악도 음악이지만 70년대 당시 음악계의 모습을 담아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존재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 그룹입니다. 그룹이란 건 뭐냐면 이제 락 밴드를 쫓아다니는 여성 팬들을 뜻하는데 네. 단지 환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밴드들과 연애도 하기도 하고요. 네. 같이 비행기나 버스를 타고 이 공연을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가깝고 친밀한 어떤 특별한 관계인 팬들인 거죠. 네. 근데 이 팬들은 또 이 락 밴드가 인기가 없을 때부터 락 밴드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렬한 지지자인 거죠. 뭐랄까 초창기부터 골수 팬인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음악이라는 건 나 혼자서 음악을 들으면 연주하면 멋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음악의 속성은 들어주는 청중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 청중이 없으면 음악의 일부가 청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첫 번째 청중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존재죠. 어찌 보면 음악 창작한 결과물의 일부가 그 일부의 저작권이 그 청중한테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영감을 주니까요. 네. 근데 특히 그룹이라는 존재는 그 영감을 주죠. 심지어 연애도 합니다. 특별한 관계죠. 네.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소년 이 밴드가 이 그룹들을 얼마나 이제 뮤즈라고 표현하는데 네. 영감을 받지만 또 매몰차게 버리는지 이런 것들도 등장하죠. 그 뮤지션들 예술가들의 이기심 이런 것들도 등장합니다. 맞아요. 예술가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왜 그래요? 네. 자, 이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락이 자신이 그 평생 선망하고 매료됐던 락이라는 것에 네. 앞 모습과 뒷 모습을 다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이 락을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카메론 큐로 감독이. 하지만 사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애증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락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자유를 외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상업적이고 또 그래요. 여성 팬들의 환호에 쉽게 연약하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요. 소년이 롤링스톤즈의 글을 써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밴드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딱 기사를 보내요. 근데 이 밴드한테 물어봐요. 이 롤링스톤즈 잡지에서. 니네 이거 소년이 써왔는데 사실이니? 물어봐요. 네. 근데 이 밴드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다 알려지면 우리들한테 인기가 없어질 거라는 거죠. 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락밴드는 신비로워야 돼.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면 대중의 인기 스타는 비밀이 있어야 돼. 네네. 이 사실이 다 알려지면 그럼 우리는 인기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소년한테 우리가 보여줬던 진실을 감춰야 돼. 그 얘기는 이 밴드도 상업적으로 오염돼 있는 거죠. 네. 그 소년한테 한 15세 소년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감독은 좀 그런 모습들을 좀 영화 내에서 표현을 하면서 본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신해철 씨로 이야기 시작했는데 네. 신해철 씨가 점점 더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아래에서의 모습이 일치되는 인물이 되어갔어요. 락커로서. 그렇죠. 그게 정말 존경받을 지점이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환호를 받고 카메라 앞에 서게 되면 일단
밖으로 보이는 모습, 카메라 앞에 보이는 이미지를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이미지와 그 개인의 모습이 점점 따라 놀게 되는데 그리고 그 간극 사이에서 이제 결국 점점 그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것을 신비주의로 포장하게 돼요. 실제 모습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 모습을 알게 되면 환호하지 않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네네. 자기 숨기죠. 점점 인터뷰도 안 하게 되고 이 Almost Famous에서도 그래서 기자의 존재가 등장하고 팬들 앞에 어떻게 모습으로 다가설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밴드의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신해철 씨는 그 순간에 아주 용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던졌어요. 그게 진정한 락스프릿인 거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기자님 오늘 좀 음악 이야기도 나누고 신해철 씨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느 정도 좀 무거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은데 색다르네요. 기자님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밌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거 전문적인 거 적했더니 힘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썬더클랩 뉴맨의 Something in the Air. 이 곡은 Almost Famous OST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There's something in the air on this October night. I'm half drunk and weary with no rest in sight. When you're running on empty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이별 장면에서 가끔 촌스럽다 싶은 노래도 있지만요. 그게 또 이 시간의 맛이죠. 90년대 사랑받은 노래들로 힐링시켜드립니다. 90s but goodies. 다녀 무슨 공식이야 떠난 그 사람 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볼까요? 김동희님, 전람회의 10년의 약속 신청해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게 중2였는데요. 그때 제 친구들은 동방신기, WS501 같은 아이돌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김동률 씨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저 노래 찾아 듣다가 알게 된 노래예요. 가사가 정말 슬퍼서 들으면서 울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뭘 알고 울기까지 했나 싶어요. 아마 사춘기여서 감수성이 풍부했나 봐요 하셨습니다. 전람회의 음악들은 사실 눈물을 쏟기에 참 적합하죠. 그래요. 지금도 뭐 이때를 추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또 눈물이 핑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중학교 2학년 때 동방신기와 WS501 이 막 이렇게 한창 활동을 할 때라고 하면 저보다 나이가 한 크게 차이가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차이가 나봐야 2살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때는 김동률 씨의 음악 자체가 뭐 크게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랬던 때가 아니어서 찾아 듣는 사람들이 아니면 많이 모르긴 했었죠. 감수성이 풍부한 김동희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김수영님, 마돈나의 You Will See 신청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피겨 스케이팅이 예쁘고 멋있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되면 새벽에 눈 비비며 일어나서 봤는데요. 그때 제가 좋아하던 아이스 댄싱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이 노래에 맞춰서 갈라쇼 했었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그때의 아련한 기억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몰랐었는데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 때문에 참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사실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 이름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냥 김연아 선수가 멋지게 그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응원을 보냈었고, 좀 김연아 씨의 그 스토리, 그 살아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접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피겨 스케이팅 참 인기죠. 우리나라에서도. 어렸을 때 저도 잠실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 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노래 들을까요? 김동희님이 신청하신 전람회의 10년의 약속, 그리고 김수영님이 신청하신 마돈나의 You Will Se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생각나니 졸업식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우리도 맹세한 You think that I can live without your love. 전람회의 10년의 약속, 마돈나의 You Will See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계십니다. 6462님, 팀, 별 신청해요. 예전에 참 많이 들었었는데 새삼 듣고 싶네요. 그 당시 멤버였던 윤건씨 작곡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그런데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이 은색 옷 입고 춤추던 건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나요. 브라운 아이즈의 윤건씨가 멤버로 있었던 힙합 그룹 팀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랑합니다의 팀 씨 말고요. 99년도에 데뷔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뭐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브라운 아이즈가 나왔죠. 2001년도쯤이었죠. 그때는 완전 대박이 났었잖아요. 또 윤건 씨도 99년도에는 좀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다가 2001년도에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니까 참 좀 신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브라운 아이즈라는 팀은 사실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고 나얼 씨의 가창력도 너무 돋보였고 여러 가지의 뭐랄까 상황적인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비디오도 참 멋있었고요. 참 좋은 프로모션이었죠. 김민정님, 1993년도에 발매된 셀린 디온 3집 수록곡 The Color of My Love 신청해요. 딱 제가 태어났을 때 나온 노래인데요. 고등학교 때 그림 그리면서 주야장창 들었던 노래예요.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일렁이는 것 같은 셀린 디온의 목소리도 좋고 멜로디는 물론 무엇보다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비 오는 날 창밖 풍경과 들으면 최고예요 하셨습니다. 내가 태어난 해에 나온 노래, 그쯤에 나온 노래,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림을 그리셨군요. 미술 전공을 하셨었나 봐요. 고등학교 때까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뭐랄까 추억의 모습과 함께 마치 영상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함께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던 그때와 또 셀린 디온의 음악이 함께 뮤직비디오처럼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저에게도 그런 음악들이 종종 있어요. 중학교 때 밴드부 생활하면서 했던 곡들은 대부분 좀 그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의 그 천방지축에 뭐 난리 피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저의 모습과 그때 뭐 연주를 했었던 곡들 어설프게 따라했었던 그 커버곡들, 연주곡들 이런 것들은 함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5126님, 코요태의 만남 신청해요. 어제 회사 야유회에서 이 노래 불러서 2등 먹었습니다. 와우, 노래 좀 하시나 봐요. 아니면은 코요태의 만남. 코요태의 노래는 혼성곡이잖아요. 코요태는 심지어 랩도 있고 남성 보컬, 여성 보컬. 이야, 올 보컬이네요. 이분 보컬리스트네. 이거 들어볼까요? 6462님이 신청하신 팀의 별 먼저 듣고요. 5126님이 신청하신 코요태의 만남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날 안다면 웃으며 Do you want a bomb? 돌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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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의 별, 코요태의 만남 두 곡 들으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7981님, 김현성의 이해할게 듣고 싶어요. 미소년 외모에 부드러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후렴 부분에 가창력 폭발하면 락커 저리 가라였죠. 요즘 뭐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보컬들이 참 많았었죠. 90년대. 뭐랄까, 얼굴은 미소년, 그리고 보컬은 락커. 고음역대의 음악들이 참 많이 있었던 때여서 이런 보컬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고, 이지훈 씨도 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 아닐까 싶어요. 미소년의 참 미성의 그런 고음 노래를 부르시는 왜 하늘은, 이런 노래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었죠. 김형주님, 하나 되어 신청합니다. 당시 최고의 가수들 무려 22팀이나 참여해서 만든 노래였는데요. IMF로 힘든 시절 모두 하나 되어 힘을 내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노래였어요. 가수들이 함께 부른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가사가 마음에 와 닿고 힘이 되었던 것 같네요. 꼭 IMF 같은 큰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많잖아요. 이 곡 들으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이런 곡들이 종종 나오죠. 미국에서도 나오고 팝 시장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 되어라는 곡이 또 있었군요. 저는 사실 지금 딱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당시 최고의 가수들 22팀이라고 하면은 미국에는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곡들이 나왔지만 사실 We Are The World가 이런 콜라보레이션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502님, 93년도에 발표된 팝송이었죠. 미트로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분 별명이 할아버지라고 하던데요. 할배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토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93년도면은 40살? 그 정도 나이는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그런 별명을 갖고 계셨고 지금은 60을 좀 넘은 나이시겠네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7981님이 신청하신 김현성의 이해할게, 그리고 8502님이 신청하신 미트로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would do anything for love. I'd run right into hell and back. 김현성의 이해할게, 그리고 미트로프의 I'd do anything for love, 두 곡 들으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90s but goodies 함께하고 있습니다. 1736님, 쫑디, 저는 87년생 남자친구랑 4년째 사귀는 91년생 여자예요. 남자친구는 90년대 노래를 좋아해서 걸을 때도 늘 흥얼거려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물가물한 가수들 이야기를 해주곤 하는데요. 우연히 둘 다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어서 신청합니다. 임창정,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4살 차이 나는데 그 학창시절 얘기하면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네요. 그 초등학교 때 이야기 막 하면 그때는 또 남자친구분은 뭐 중학생 시절이니까 좀 더 뚜렷하게 기억을 할 수도 있겠죠. 가수나 문화나 이런 거를 좀 뭔가 새롭게 받아들일 때잖아요. 중학교 이때 좀 친구들과 음악 이야기도 많이 더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임창정 씨 저도 참 좋아했는데 늑대와 춤을 막 이런 노래 초등학교 때 엄청 따라 부르면서 막 엄마 앞에서 엄마가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얼마나 까불었는지 진짜 까불이었어요. 저. 배범아님, 넥스트의 더 히어로 신청합니다. 좀 긴 노래인데요. 중학교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산 앨범이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정말 용기 많이 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좋았어요. 마음속에 있는 영웅을 떠올리며 현실에 맞서라. 그리고 꿈을 가져라. 노래방 가서 부르다가 길다고 친구들한테 한 소리 듣기도 했죠.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이 노래 듣고 다시 힘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넥스트. 참 이제는 넥스트라는 이름을 딱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뭐라고 단정 지어야 할지 모를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해철 씨는 한국 대중음악에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제는 편한 곳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간 음악과 여러 가지들 이유로 많은 힘을 쏟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편히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노래방에서 긴 노래 부르면 친구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혼자서 그냥 집에서 열창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1736님이 신청하신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배범한님이 신청하신 넥스트의 더 히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똑같은 내 방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숨을 쉴 뿐 별 의미도 없이 또 그렇게 지나가게. 오늘 방백. 긴 꿈이었을까? 저 아득한 세월이 거친 바람 속을 참 오래도 걸었네. 긴 꿈이었다면 덧없게도 잊힐까? 대답 없는 길을 나 외롭게 걸어왔네. 푸른 잎들 돋고 새들 노래를 하던 뜰에 오색 향기 어여쁜 시간은 지나고 고마웠어요. 스쳐간 그 인연들, 아름다웠던 추억에
웃으며 인사를 해야지.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면 이 밤 외로운 술잔을 가득히 채우리. 옛날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에겐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왔을 최백호의 음악들 중 한 곡이죠. 길 위에서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이미 푸른밤에서 서너 차례 들려드렸던 부산의 가면을 들으신 분들은 모두 다 같은 걸 느끼셨겠지만요. 원숙한 보컬 위를 흐르는 가장 최신의 세련된 감성은 정말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판 사람만이 도달한 어떤 경지의 것이었죠. 이 노래 가사도요,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한낱 꿈에 불과한 긴 길을 외롭게 걸어왔고 또 그 길 위에 있죠. 푸른 잎들 돋고 새들 노래하는 어여쁜 시간도 있고 그걸 다 지나온 시간도 역시 같은 길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요, 지금 우리가 있는 길의 위치가 어디든지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가져보시고 추억을 분노하지 말고 그대로 직시해보는 용기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끝곡 최백호의 길 위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